네, 감사합니다. 소개 감사합니다. 원래 당초 저기 발표 주제는 그 감염병 분야에 어떤 연구 분야가 있는지 안내를 해드리는 목적으로 좀 지루하실 것 같아서 영화를 컨텐츠로 좀 준비를 했었는데 그 연구재단 측에서 저작권이라든가 이거 그 유튜브로 송출되는데 좀 주의를 당부하신다고 해가지고 그런 내용들을 전부 뺐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안내 말씀이 좀 지루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앞으로 여러분들이 문화예술 컨텐츠, 뭐 예를 들면 영화 같은 거, 바이러스를 소재로 한 영화 같은 거 즐기실 때 도움될 만한 배경 지식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다소 지루하시더라도 잘 참고 끝까지 설명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이렇게 다양한 연령대의 그 청중들을 모시고 그 안내 말씀 드려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되게 어린아이들부터 다양한 연령대가 있는데 제가 이거 어느 정도 수준에서 맞춰드릴지 성공할지 실패할지 모르겠는데 혹시 부족함이 있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그 감염병학을 연구하고 있고요. 입문하게 된 것은 저는 수의학으로 입문했습니다. 그래서 대학 학부 때 수의학을 시작해서 석사 때는 미생물학, 박사 때는 바이러스학을 전공했고요. 그리고 나서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라는 곳에서 이제 해외 전염병 관련된 업무를 하면서 국내에서 바이러스 연구를 하다가 인천대학교에서 지금은 감염병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감염병 연구 분야에서 종사하고 있는 감염병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관점으로 감염병을 보고 있고 또 감염병 연구 분야에 어떤 수요가 있는지를 안내를 해드리려면 감염병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안내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감염병이 이런 것들이 주요 관심사고 관심이 있기 때문에 각 분야, 각 꼭지별로 연구자들이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감염병의 구성 요소를 간단하게 안내를 드리면 감염병은 일단 감염병의 원인 물질인 병원체라는 게 있어야 되고요. 감염병에 희생되는 숙주가 있어야 됩니다. 감염병의 병원체와 숙주만 있다고 감염병이 완성되는 건 아니고 그것을 연결해주는 전파 경로까지 모두 3박자가 맞아 떨어져야 감염병이라고 하는 질병 현상이 일어나는데 감염병을 연구하는데 대원칙으로 꼽히는 게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말한 원칙을 따라야 감염병과 병원체를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 과학자 이름은 독일의 과학자 로베르트 코흐라고 해요. 그래서 중고교 교육 과정에 들어가게 되면 코흐의 가설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거든요. 감염병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코흐의 가설에 따라서 어떤 병원성 미생물이 질병을 일으킨다고 하면 그 상관관계를 코흐의 가설에 따라 설명해라. 그리고 그 원칙에 따라 증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코흐의 가설을 간단하게 안내드리면 어떤 과학자가 어떤 질병의 원인 미생물이 이거다라고 말하려면 그것으로 아픈 사람이나 동물 환부에 그 병원성 미생물이 일단 많아야 되고요. 그 환부에서 그 미생물만 따로 분리해서 배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미생물만 따로 분리 배양한 후에 그 병원성 미생물을 다시 건강한 그 감수성 동물에 감염시켰을 때 동일한 증상이 유발되어야 되고 동일한 증상이 유발된 그 동물에서 다시 병원성 미생물이 분리 배양되면 그 병원성 미생물과 감염병이 상관관계가 있다. 질병의 원인체가 그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로베르트 코흐의 가설은 엄청 오래된 것이지만 2023년 지금 감염병을 연구하는 사람들도 그 가설에 입각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 그러한 대표적인 과학자 중에 한 명이 호주의 과학자 베리 마샬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여기서 어르신분들은 다 보셨을 수도 있는데 예전에 우리나라 한국 야쿠르트의 CF 모델이기도 하셨어요. 처음에 등장하셨을 때 2002년도에 광고 모델로 나왔을 때는 웬 호주의 미생물학자였었는데 2005년도에 이분이 노벨 의학상을 수상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CF 업계에서 몸값이 엄청 상승하게 되죠. 이분이 어떤 과학적 근거로 노벨상을 수상하게 되냐면 이분이 위 안에 세균이 살고 있다. 그리고 그 세균에 의해서 위염, 그리고 위염이 만성화되면 위암이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어요. 처음에는 이 가설을 지지해주는 사람이 많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위라는 곳이 pH가 너무 낮은 산성 환경이기 때문에 어떻게 위 안에서 생물이 살 수 있냐. 그렇게 비난과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 이것을 증명해내기 위해서 너무 어려운 사람들이 안 믿어주니까 네? 맞아요. 먹었어요. 이분이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자기가 그 세균을 아까
코우의 가설에 따라서 배양한 세균을 자기가 그걸 먹고 자기 위 안에서 위험이 유발되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 또 그 세균의 감수성 있는 항생제를 사용해서 자기가 먹은 세균이 유발한 위험이 개선되는 것까지 보여줍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제 코우의 가설에 따라서 자기가 생각한 이 헬리코박터 파일로리라고 하는 세균과 위험의 상관관계를 증명했죠. 그래서 로버트 코우가 1905년에 노벨상을 받거든요. 이 베리 마샬도 2005년도에 노벨상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노벨 생리의학상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다양한 분야로 넓은데 이제 비슷한 분야로 줬다는 것은 코우의 가설이 여전히 감염병 연구에서 중요한 원칙이라는 것을 재확인할 수도 있는 그런 사건이라고도 할 수 있죠. 제가 감염병 구성 요소별로 이런 연구들이 있다고 다양하게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병원체죠. 감염병의 원인 물질인 병원체인데 병원체 스펙트럼이 너무 넓어요. 작게는 이제 바이러스보다도 작은 프리온부터 크게는 뭐 곰팡이나 기생충까지도 갈 수 있는데 제가 하고 있는 게 바이러스다 보니까 오늘은 바이러스에 한정해가지고 어떤 연구 분야가 있는지 잠깐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고교 교육 과정에서는 바이러스를 어떤 수준으로 공부하고 시험 문제가 출제되냐면 바이러스는 생물과 무생물의 중간이라고 배웁니다. 그리고 그 관점을 충분히 이해했는지 그런 시각을 물어보는 문제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이러스는 생물과 무생물의 중간 형태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사실 생물과 무생물, 그 중간이 어떤 건지 좀 애매하긴 하죠. 사실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려고 하면 생물이 어떤 건지 상상해 보라고 하고 무생물이 어떤 건지 상상해 보라고 하면 머릿속으로 그려지는 게 있는데 그 중간쯤이 뭘까라고 물어보면 연상하기 쉽지가 않아요. 그래도 창의적으로 대답이 나온다면 뭐 좀비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아마 생물과 무생물의 중간 정도 될 텐데 바이러스가 딱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 특징을 다양하게 설명드릴 수도 있는데 바이러스는 절대 기생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모든 바이러스가 예외 없이 감염성을 가져요. 그리고 바이러스의 이상한 특징은 생명공학자들한테 영감을 주었고 바이러스의 그 특징을 이용해서 유전자 치료라고 하는 기술 분야에 바이러스가 이용되기도 하는데 먼저 바이러스의 크기랑 성분으로 바이러스가 어떻게 정의되는지를 안내드리겠습니다. 바이러스를 크기면에서 정의해 본다면 엄청 작은 세포 기생체고 좀 더 길게 말씀드리면 생물과 무생물 경계에 있는 전염성 물질로서 세포 안에서만 자라는 엄청 작은 기생체라고 크기면에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잠깐 안내를 해드리면 오른쪽 상단에 있는 저 커다란 둥그런 게 여러분들 몸속에 있는 일반적인 세포, 동물 세포의 크기라고 하면 아래쪽에 있는 길다란 핫도그처럼 보이는 게 저게 대장균, 세균의 크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세균 위에 올라타고 있는 것, 그리고 동물 세포 옆에 있는 조그만 것, 저 정도가 바이러스의 크기예요. 그러니까 세포보다 세균이 훨씬 작고 세균보다 바이러스가 훨씬 작다고 말할 수 있죠. 다시 한번 보여드린다면 왼쪽 상단에 도너츠처럼 생긴 게 우리 몸의 적혈구의 크기라고 한다면 적혈구 우측 하단에 있는 게 일반적인 대장균의 크기입니다. 그러니까 적혈구보다 대장균이 훨씬 작죠. 대장균을 확대해 볼까요? 대장균 오른쪽 아래에 있는 작은 저 친구들이 바이러스예요. 그러니까 세포보다도 세균이 훨씬 작고 세균보다도 바이러스가 훨씬 작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바이러스가 어떤 성분으로 되어 있는지, 구조로 되어 있는지 잠깐 안내를 해드릴게요. 바이러스는 엄청 단순한 입장에서 성분 측면에서 설명하기 좋습니다. 바이러스는 핵산이라고 하는 것과 핵산을 둘러싸고 있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는 엄청 작고 단순한 물질이에요. 그래서 바이러스의 핵산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일종의 바이러스를 복제하는 데 필요한 설계 도면 같은 겁니다. 그래서 바이러스의 유전물질 안에는 바이러스 유전자를 발현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들어가 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 이걸 둘러싸고 있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잖아요. 그 단백질 이름을 캡시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생명과학 공부할 때 유전자, 게놈, 유전체, 단백질 이런 단어 계속 접하게 되는데 캡시드라고 하는 단어는 바이러스에서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바이러스의 게놈을 보호하고 있는 단백질을 캡시드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어른들 같은 경우는 이제 물건들 사시다 보면 기본 옵션인 걸 살 때가 있잖아요. 핸드폰도 기본 옵션이 뭐 몇 기가 저장 용량이고 뭐 자동차를 살 때는 기본 옵션 차량이 있는데 보통 기본 옵션 차량들보다 많이 선호하는 옵션의 차량이나 핸드폰이나 물건이 있을 수도 있죠.
보통 바이러스의 기본 옵션은 아까 말씀드린 게놈과 게놈을 둘러싸고 있는, 게놈을 보호하고 있는 캡시드 단백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말고 기본 추가 옵션으로 많이 선호되는 게 있어요. 선호된다는 표현보다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걸리시게 되거나 뉴스에서 만나거나 또는 영화에서 접하게 되는 바이러스들이 추가 옵션을 하나 갖고 있는 게 있는데 그걸 안내를 해드리자면 그게 외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게놈과 캡시드가 버무려져 있는, 예를 들면 지금 보시고 있는 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전자현미경 사진이거든요. 보라색이 아까 말씀드린 게놈과 캡시드가 막 섞여 있는 그런 구조라고 할 수 있고, 저걸 둘러싸고 있는 외피, 영어로는 엔벨롭이라고 합니다. 엔벨롭이란 단어 영어 사전을 찾아보면요, 편지 봉투, 서류 봉투 이런 거 나와요. 그것처럼 기본 구조인 바이러스의 추가 옵션으로 저렇게 편지 봉투처럼 바이러스를 둘러싸고 있는 구조의 외피를 가진 바이러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추가 옵션 설명드릴 게 엄청 많지만 그거 말씀드렸다간 우리가 집에 못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바이러스는 되게 단순한 구조의 단순한 성분을 가진 입자 덩어리에 불과하다고 했는데 그 입자가 하고자 하는 목적, 하려고 하는 바는 딱 하나예요. 숙주세포에 기생하면서 감염되고 숙주세포 안에서 자신과 똑같은 바이러스를 대량으로 만들어내는 것. 그게 유일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교재나 또는 교수님들마다 바이러스가 세포 안에 들어가서 어떤 과정으로 복제하는지를 단계별로 5단계, 7단계로 설명하지만 제가 오늘은 간단하게 이렇게 부착, 침투, 탈피, 복제, 방출이라고 안내해 드릴 수 있는데 이걸 설명드리다 보면 또 우리가 집에 가는 시간이 늦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의미 있는 두 구간만 예를 들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바이러스가 세포에 들어가서 세포를 만났을 때 처음 일어나는 현상을 우리가 부착이라고 하는데, 부착이 갖는 의의는 뭐냐면 바이러스가 어떤 생물에 감염될지 또는 그 생물 안에서도 어떤 조직이나 어떤 세포에 감염될지가 결정되는 단계예요. 그냥 흔히 생각해 보시면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만나면, 우리 몸에 오면 모든 세포를 감염시킬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 많이 계신데 그렇지 않아요. 바이러스는 굉장히 특이적으로 감염이 시작됩니다. 특이적이란 말은 뭐냐면 되게 정교하게 짝꿍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코로나19가 창궐할 때 또는 독감 바이러스가 유행할 때 버스를 타거나 지하철 탔는데 앞 사람이나 옆 사람이 재채기를 하는 바람에 그 사람 침이 내 얼굴에 튀었거나 내 손에 튀었을 수도 있죠. 하지만 그것만으로 감염이 시작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호흡기 감염 바이러스들은 호흡기 상피 세포를 만나야 돼요. 그냥 피부 세포에 이렇게 올려지면 그냥 내 피부 위에 바이러스가 올려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올려져 있는 바이러스를 손을 깨끗이 씻거나 얼굴을 만지지 않는다면 감염이 일어나지 않을 텐데 손을 안 씻고 콧구멍을 파거나 밥을 먹거나 하면서 그 바이러스를 내 스스로 그 바이러스가 원하는 세포로 옮겨주게 되면 바이러스 감염이 시작되는 거죠. 시작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면 바로 부착이 일어나는데 부착에는 크게 두 가지 인자가 중요하게 작동합니다. 하나는 바이러스 표면에 튀어나와 있는 단백질, 그리고 세포 표면에 튀어나와 있는 단백질. 우리는 이것을 세포 수용체라고 해요. 그 세포 수용체하고 바이러스 표면에 튀어나오는 단백질이 마치 열쇠와 자물쇠가 만나듯이 꼭 들어맞아야만 감염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모든 세포에 감염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열쇠랑 자물쇠를 생각해 보면 이 열쇠로 아무 문이나 열 수 있다고 그러면 그건 열쇠라고 하지 않죠. 이 열쇠가 어떤 특정한 자물쇠만 열 수 있어야 열쇠로서 기능을 하잖아요. 그렇게 바이러스의 부착은 아주 정교한 구조적인 정합성이 맞아 떨어져야 시작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과학자들은 여기서 어떤 영감을 얻고 연구를 하냐면 이 바이러스의 이 표면 단백질이 세포의 요 수용체에 결합하니까 시작되는구나, 감염이. 그럼 이 부분을 막을 수 있게 한다면 질병을 예방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로나19 상황에서 맞았던 모더나 백신 또는 화이자 백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전부 바이러스의 표면 단백질, 코로나19의 원인 바이러스는 사스코브2인데 그 사스코브2의 스파이크 단백질이라고 하는 표면에 튀어나와 있는 단백질의 아주 작은 단백질의 그 유전자, 메신저 RNA를 거기에 넣어서 만든 백신이에요. 그것을 넣어주면 우리 몸의 세포는 바이러스의 단백질 단편만 왕창 생산해냅니다. 그럼 우리 몸에 이상한 단백질이 갑자기 많아지니까 그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를 만들어내고 그 항체가 나중에 실제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때 작동이 되니까 바이러스를 중화시키거나 감염력을 약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착 단계 연구는 과학자들에게 백신의 후보 물질, 백신의 타겟이 어디를 할지 이런 영감을 주는 연구 분야라고 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복제 단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있지만 방출 단계가 갖는 의의 중에 하나는 아까 외피를 말씀드렸잖아요. 바이러스가 세포에서 완제품이 돼서 세포를 떠날 때 그것을 방출이라고 하는데, 외피를 가진 바이러스는 세포를 떠날 때 세포막을 뒤집어 쓰고 나옵니다. 살짝 어려워지고 있죠. 세포막은 중고교 교육 과정에서 어떤 성분으로 되어 있냐고 배우냐면 인지질 이중층이라고 배웁니다. 인지질 이중층으로 되어 있는 세포막을 외피 바이러스가 둘러싸고 나오니까 외피를 가진 바이러스의 가장 바깥쪽은 세포막 성분을 뒤집어 쓰고 나오는 거죠. 그렇게 외피를 가진 바이러스가 세포를 이렇게 떠날 때 나오는 모습이 마치 랩을 뒤집어 쓰고 뭐가 이렇게 튀어나온다고 해서 한자어를 써서 출아, 영어로는 버딩, 씨앗이 나오는 모습 같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나오다 보니까 외피를 가진 바이러스의 바깥쪽은 지질 성분이 많아요. 그래서 코로나19나 감염병이 창궐할 때 부모님이나 학교, 보건당국에서 비누로 깨끗이 손 씻는 것이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 많이 하잖아요.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비누라고 하는 화학물질은 양친매성을 가진 것인데, 양친매성이란 게 뭐냐면 비누는 한쪽 팔은 물을 좋아하고 한쪽 팔은 기름을 좋아하는 걸 억지로 섞어놓은 물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비누로 손을 씻으면 비누에 기름을 좋아하는 성분이 기름 성분인 바이러스 외피 성분을 붙잡는 거죠. 그리고 물로 헹굴 때 물을 좋아하는 이쪽 팔이 물을 잡고 손에서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바이러스가 손에 묻은 바이러스를 떨어뜨리고 바이러스의 외피 구조를 붕괴시키거든요. 그래서 비누로 손 씻는 게 하도 학교나 부모님한테 많이 듣다 보면 너무 당연한 말인데 왜 계속 저런 얘기를 하나. 어떤 바이러스가 돌아도 비누 쓰라고 하면 약간 좀 근거 없어 보이지 않나 라고 의심할 수도 있지만,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감염 예방 효과가 있으니까 명심하시고 앞으로도 개인 위생에 신경 쓰시면 감염 예방에 도움이 되실 것이에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바이러스, 신종 바이러스가 발견되면 이렇게 바이러스가 어떻게 세포에 들어가고 그 안에서 어떻게 복제하고 어떻게 방출되는지를 연구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바이러스를 예방하고 극복하는 데 도움되는 단서를 얻을 수 있을까, 이렇게 아이디어를 얻고 있습니다. 그 아이디어 사례 가운데 하나는 그 아이디어를 통해서 항바이러스제를 개발하기도 하고, 아니면 우연히 얻어 걸려서 만들어진 이 항바이러스제는 무슨 원리로 작동되는가, 그것을 알게도 되거든요. 예를 들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독감 바이러스에 방출되는 모습입니다. 독감 바이러스도 외피를 가진 바이러스다 보니까 세포막을 뒤집어 쓰고 이렇게 세포를 떠나게 되거든요. 일종의 세포막이 랩이라고 생각해 보고요. 랩으로 가득 찬 이 방에서 바이러스가 떠난다고 하면 제일 큰 문제는 마지막에 자르고 나가는 거예요. 랩을 뒤집어 쓰고 이렇게 나가는데 랩 마지막 부분을 자르고 나가야 완성된 채로 세포를 떠날 수가 있잖아요. 그때 필요한 가위 같은 단백질을 바이러스는 스스로 갖고 다닙니다. 그 가위 같은 단백질을 유라미니데이즈라고 하는데, 지금 그 병원에서 처방되고 있는 타미플루, 성분명으로는 오셀타미비르라고 하는데, 이 타미플루는 그 가위의 작동을 막기 위해서 떠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러스가 감염된 세포에서 복제가 됐는데 떠나지 못하게 하니까 감염된 사람 몸에서 바이러스 수준을 좀 낮추는 거죠. 그러면서 몸이 회복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하고, 그러면서 회복될 수 있는 기대를 하는 기대 효과를 바라는 것이 타미플루, 오셀타미비르라고 하는 항바이러스제의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이러스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점점 이제 미궁 속으로 빠져드는데, 바이러스가 워낙 작은 분자 수준의 입자에 불과하다 보니까 제가 세포 안에서 일어나는 분자 수준에서의 생명 현상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세포 안에서는 DNA라고 하는 게놈이 RNA라고 하는 물질로 전사되고 단백질로 번역됩니다. 그래서 핵 안에 있는 DNA가 RNA로 트랜스크립션 되고, 이제 리보솜이라고 하는 일종의 단백질을 번역하는 단백질에 의해서 RNA가 단백질로 번역이 되는 프로세스를 우리 세포들은 갖고 있는데, 바이러스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기생체이기 때문에 세포 안에 들어오면 이 프로세스를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프로세스를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분자생물학의 중심설, 센트럴 도그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이러스도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를 수밖에 없듯이
세포 안에 기생하다 보니까 이 프로세스를 따를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잠깐 제가 저희 연구실에서 대학원생들과 하는 연구를 잠깐 안내해드리면 이 프로세스 하에서 우리 인간 그리고 다른 생물들도 진화를 해왔는데요. 바이러스에 계속 노출되다 보니까 바이러스를 자체적으로 극복하려는 어떤 메커니즘을 획득했습니다. 그 메커니즘이 RNA 인터페어런스라고 하는 메커니즘인데 과학자들은 이것을 인위적으로 유도하게 해서 이걸 인위적으로 작동되게 하는 방법으로 바이러스를 우리가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siRNA, Small Interfering RNA라고 하는 걸 합성해서 쓰다 보면 바이러스 예방, 바이러스 질병 치료에 도움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건 제작하기가 쉽고 간단하기 때문에 아주 단기간 안에 바이러스 극복에 도움될 수 있는 물질을 개발할 수 있다라고 해서 주목받고 있지만 문제는 뭐냐면 바이러스의 내성, 그러니까 돌연변이가 생기거나 이걸 어떻게 전달할 거냐, 아주 효율적으로 잘 전달하는 방법, 그런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 실험실은 이런 것들을 극복하는 데 필요한 기술들을 연구하고 대학원생들이 매일매일 고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점들이 감염병 연구의 한 꼭지라고 할 수 있는데 바이러스 성분이 너무 단순하게 하다 보니까 바이러스 성분 가운데서는 제일 중요한 게 게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놈, 여러분들 몸에 있는 게놈은 다 DNA예요. 근데 바이러스 게놈은 DNA 또는 RNA입니다. 그러니까 DNA를 게놈으로 갖는 바이러스도 있고 RNA를 게놈으로 갖는 바이러스들도 있어요. 게놈 특성의 차이가 바이러스에게 부여되는 특징 가운데 하나는 일반적으로 모두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 DNA 바이러스는 사이즈가 좀 큰 편입니다. 그리고 게놈이 RNA인 RNA 바이러스는 사이즈가 좀 작은 편이에요. 그래서 왼쪽 상단에 있는 폭스 바이러스, 대표적인 폭스 바이러스는 천연두 바이러스가 있고요. 최근에 가끔 뉴스에 나오는 멍키폭스 바이러스, 요즘엔 그 단어가 주는 게 조금 부담스러운지 엠폭스라고 하더라고요. 그 바이러스가 이것이고요. 그리고 허피스 심플렉스 바이러스는 우리가 피곤할 때 입 주변에 생기는 거 있잖아요. 구순포진이라고 하는데 그 구순포진의 원인 바이러스도 DNA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이런 바이러스 사이즈가 커요. 그런데 이제 RNA 바이러스들은 사이즈가 좀 작고요. 또 다른 게놈이 갖는 특징 가운데 하나는 RNA 바이러스가 DNA 바이러스에 비해서 돌연변이가 좀 심하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DNA에 비해서 RNA가 다른 물질과의 반응성이 좀 높아서 좀 불안정한 특징이 있고요. 우리 세포에 바이러스가 기생하는데 이 기생하는 시스템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세포는 DNA를 가끔 복제하거든요. 세포 분열할 때 DNA를 복제하는데 복제하는 과정이 굉장히 정교해요. 복제할 때 사용되는 DNA 폴리머레이즈, DNA 복제 요소가 일종의 DNA 복사기 같은 건데 복사가 정확하게 되는지 늘 확인하고 점검합니다. 그것을 교정, 프루프 리딩이라고 하는데 우리 세포들은 RNA를 복사할 일은 없어요. RNA는 늘 전사만 하기 때문에 남의 집에 기생해야 되는 바이러스 입장에서는 웬만하면 재료를 다 빌려다 쓰는데 RNA 복사기가 없다 보니까 RNA 복사기 하나는 자기가 휴대하고 다닙니다. 이게 휴대성도 중요하고 신속하게 복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보니까 정교하지가 않아요. RNA 복사기가 정교하지 않다 보니까 RNA는 돌연변이가 심한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19라든지 다양한 RNA 바이러스는 꼭 뉴스에서 돌연변이가 심하다, 변이가 발생하고 있다 이런 얘기하죠. 바이러스의 변이가 발생한다는 얘기는 바이러스의 유전 정보가 변한다는 얘기고 유전 정보의 변함은 어떤 결과를 초래하냐면 바이러스의 단백질이 안 나오거나 이상한 단백질이 무작위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무작위로 만들어진 단백질의 변화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백신이 무력화되거나 또는 항바이러스제의 내성을 가진 바이러스가 나올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 인류에게는 좀 또 다른 숙제가 생기기도 하죠. 자, 바이러스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모든 바이러스는 절대 기생성을 가지고 숙주에 감염되기 때문에 숙주가 어떤 건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숙주는 보통 좀 길게 풀었으면 감수성 숙주라고 하고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생물들을 우리가 보통 숙주라고 합니다. 근데 숙주의 개념이 여러 개 있지만 간단하게 몇 가지만 안내드리면 바이러스에 감염됐음에도 불구하고 아픈 숙주도 있고 안 아픈 숙주도 있어요. 만약에 새로운 신종 바이러스가 출현했을 때 여러분과 그 바이러스가 관계를 맺을 때 여러분들은 엄청 아픈 숙주면 좋을까요? 아니면 좀 덜 아픈 숙주로 만나는 게 좋을까요? 아픈 숙주로 만나는 게 좋을까요? 덜 아픈 숙주로 만나는 게 좋겠죠.
그런 숙주를 우리가 내성 숙주라고 하고요. 걸렸는데 너무 아파서 죽을 만큼 아프거나 또는 죽거나 그 정도로 많이 아픈 숙주를 우리가 영어로도 데드 엔드 호스트라고 해서 종말 숙주라고 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신종 바이러스가 우리랑 사람과의 숙주 관계를 맺었는데 그 관계가 안 아픈 게 좋겠죠. 그래서 우리는 내성 숙주인 게 개인적으로 좋겠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한다면 바이러스 입장에서는 내성 숙주를 만나는 게 좋을까요? 종말 숙주로 만나는 게 좋을까요? 종말 숙주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바이러스한테 물어봐도 아마 내성 숙주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바이러스는 생물과 무생물의 중간이기 때문에 감정도 없고 지혜도 없고 판단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가 좋냐고 물어보는 것 자체가 질문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는 건데 이렇게 말하는 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바이러스는 내성 숙주에게 적응하는 방향으로 진화적 압력을 받고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2023년 7월 달 오늘 전 지구에 전 세계에 바이러스가 많이 존재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많은 바이러스가 존재한다면 그 바이러스는 내성 숙주에게 적응하는 방식으로 지금까지 버텨왔기 때문에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그 바이러스가 종말 숙주를 선호하는 방식으로 적응했다면 지구상에 남아있는 바이러스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바이러스는 자기를 계속 퍼뜨려주고 있는 숙주에 적응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바이러스가 숙주에 감염됐는데 숙주가 너무 아파서 죽거나 너무 아파서 꼼짝 못하고 집에만 가만히 있으면 퍼뜨려주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숙주가 본인이 아픈 줄도 모르고 빨빨거리고 돌아다니면서 사람들한테 바이러스를 옮겨주고 새로 걸린 사람도 본인이 아픈지도 모르거나 많이 안 아파서 막 돌아다니면서 바이러스를 퍼뜨려주는 거죠. 그런 숙주랑 관계를 맺으면서 그런 숙주에 적응하는 방식으로 존재했기 때문에 지금 2023년에 현존하는 바이러스들이 지금 지구상에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감염병학에서는 사실 여러분들이 알만한 바이러스 또는 뉴스에서 만나는 바이러스, 영화 속에서 우리가 접하는 바이러스들은 다 애시던트 호스트라고 해서 우발적으로 만난 숙주라고 합니다. 원래는 이 바이러스가 자연 생태계 내에서는 안 아픈 숙주에 적응해서 잘 복제돼서 생산되고 유지되고 있었는데 어찌어찌 하다가 우리를 만나서 우리 인간을 만나서 우리를 이렇게 아프게 하고 우리를 괴롭히는구나. 그러니까 바이러스 입장에서도 사실 원하는 숙주는 아니었던 거예요. 나는 감염되지도 않는, 아니 감염되었는지도 모르는 그런 숙주를 만나길 원했는데 내가 왜 옆에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 사람들이 아프고 집에만 가만히 있고 이렇게 될까라고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건 상상에 불과한 거고요. 바이러스는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생물과 무생물의 중간 형태로 그냥 입자 덩어리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숙주 개념 가운데 하나로 영화 속에 많이 등장하는, 근데 현실 세계에서 과학자들의 연구 우선순위에선 사실 후순위인데 영화 속에는 이 개념이 많이 나와요. 그 개념이 뭐냐면 캐리어, 보균자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캐리어 보균자는 장티푸스 메리라고도 불리는데요. 장티푸스 메리는 메리 말론이라고 하는 과거에 뉴욕에 있던 요리사였습니다. 이 사람이 장티푸스에 걸린 요리사였는데 본인은 하나도 아프지 않은 거예요. 근데 요리에서 그거 먹은 사람들은 장티푸스 걸려서 막 죽고 엄청나게 아픈 거죠. 보건당국이 이 사람을 찾으러 돌아다녔는데 이분이 요리를 하다가 사람들이 아프면 도망가고, 근데 이분이 대량 급식소라든가 또는 큰 집에서 요리를 하다가 사람들을 희생시키고 아프게 했거든요. 이분을 찾는데 엄청 오래 걸렸습니다. 이분을 결국 뉴욕 보건당국이 찾았는데 이게 죄인지 또 이런 현상이 있는지도 그때는 몰랐어요. 그래서 이분을 처음에는 이제 병원에 가둬놨는데 이분이 소송을 해서 나왔다가 다시 또 요리사 일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하면서 다시 병원에 가두고 여생을 거기서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보균자, 캐리어 개념이 이때 등장하게 되고 자신은 증상이 없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감염시키고 아프게 하는 사람들을 장티푸스 메리 또는 보균자, 캐리어라고 합니다. 숙주 개념 가운데 하나로 많이 등장하는 것들이 또 연구되는 주제 가운데 하나가 매개체라고 하는 거예요. 매개체는 영어로 벡터라고 하고 광의적으로, 그러니까 넓은 의미로는 바이러스를 옮기는 동물, 식물, 미생물 같은 생물을 넓은 의미의 매개체라고 하고 좁은 의미에서는 감염성 물질, 병원체를 옮기는 절지동물, 그러니까 뭐 곤충이나 또는 위생동물, 쥐 같은 것들을 매개체라고 하고 이런 것들에 의해서 옮겨지는 전염병을 매개체 전염병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매개체 질병,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는 매개체 질병으로 신증후군 출혈이라는 게 있어요. 이 질병은 원래
여러 국가에 있는 야외 풍토병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한국전쟁 당시에 야외에서 대량의 인원이 노숙할 필요가 생긴 거죠.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와서 야외에서 노숙하다 보니까 원래 야외에 있던 질병인데 사람들을 갑자기 많이 만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을 감염시켜서 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발생합니다. 당시 한국전쟁에 참여했던 유엔군, 소련군, 중공군 모두에서 피해가 있었고요. 서로 이게 상대방이 쓴 생물학 무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당시 피해가 엄청 났고요. 사실 여러분들이 영화 속에서 만나는 또 아이들은 이제 앞으로 어른 돼서 보게 될 그런 뭐랄까요, 좀비 나오고 이런 영화들 보다 보면 끔찍하게 연출된 거 있잖아요. 그런 장면들 같은 게 실제로 벌어진 거죠. 이 신증후군 출혈열에 감염되면 실피출이 터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흰자위 같은 데가 정말 새빨갛게 되고요. 또는 소변 볼 때 피가 나오기도 하고 토혈, 그러니까 피를 토하기도 하는 그런 우리가 영화에서 끔찍하게 일부러 연출한 그런 것들을 실제 감염 환자에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국전쟁이 끝나고 이 트라우마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이 연구를 위해서 일본의 연구를 맡겨요. 그때 한국전쟁 때 뭔가 끔찍한 미스테리한 병이 있었는데 그 병이 뭔지 연구를 하라고 연구를 맡겼는데 한 20년 동안 답보 상태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때 당시에 1950년대, 60년대 우리나라는 정말 연구하기 열악한 환경이었거든요. 근데 1970년대 중반에 이르러서 우리나라에서도 적극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면서 우리나라 이호왕 박사연구팀에 연구를 맡기고 이호왕 박사연구팀이 한탄강에 있는 등줄지에서 이 신증후군 출혈열, 유행성 출혈열이라고 하는 이 질병의 원인 바이러스를 증명해내죠. 그렇게 증명된 바이러스가 한타바이러스고 이 한탄바이러스가 바로 이제 한탄바이러스의 매개체가 등줄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한탄바이러스의 매개체인 등줄쥐는 아까 말씀드린 자연 생태계 내에서 이 바이러스를 생산해내는 생물이에요. 우리 인간은 우발적으로 걸려서 종말 숙주가 되는 그런 관계인 거죠. 이렇게 한탄바이러스의 등줄쥐처럼 어떤 바이러스를 자연 생태계 내에서 복제하고 생산해주는 그런 생물들을 영어로는 레저보아라고 하고요. 우리말로는 보균소 또는 병원소라고 합니다. 레저보아는 영어 단어로 검색해보면 저수지 이런 단어 나와요. 그러니까 생태계 내에서 마치 저수지처럼 이 바이러스를 계속 공급해주는 생물들을 병원소 또는 보균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병원소나 보균소의 특징을 가지려면 임상 증상이 없거나 생명에 치명적이지 않을 만큼 가볍게 질병을 앓는 그런 생물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신종 바이러스의 병원소로 요즘에 주목받고 있는 생물이 박쥐예요. 박쥐에 있는 바이러스가 사람에 오고 그것들이 여러분들이 뉴스에서 만나고 최근에 만난 신종 바이러스가 많이 박쥐에서 유래하고 있습니다. 그럼 박쥐에 있는 바이러스가 어떻게 인간으로 오느냐? 여러분들 이제 영화 같은 거 많이 보시다 보면 박쥐가 사람 피 빨아먹다가 흡혈하다가 옮기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대부분의 박쥐는 곤충이나 과일을 먹습니다. 그래서 피 빨아먹으면서 흡혈하면서 바이러스에 사람이 감염되는 경우들도 있지만 가끔 미국에서 창문 열고 자다가 박쥐가 집에 들어오고 방 안에서 박쥐와 싸우다가 아이가 박쥐에 물려서 광견병에 걸려서 사망했다. 이런 뉴스를 제외하고 다른 건들은 대부분 박쥐가 흘린 침이나 박쥐의 소변, 대변 같은 것들에 의해서 박쥐의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오게 됩니다. 박쥐로부터 시작한 신종 바이러스들, 박쥐가 보균소, 저장소가 되어서 사람에게 온 주요 바이러스는 2002년도 말에서 2003년도에 있었던 사스 코로나,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2015년도에 문제됐던 메르스 코로나,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겪었던 코로나19 이런 것들이 모두 박쥐로부터 유래한 것으로 과학자들은 추정하고 있고요. 또 영화 속에서 자주 등장하는 에볼라나 마버그 바이러스도 박쥐가 병원소, 저장소 동물로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에서 보건당국에서 주목하고 있는 신종 바이러스 가운데 하나는 호주와 오세아니아주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는, 그 위로 방글라데시에서 발생하고 있는 니파 바이러스, 핸드라 바이러스라는 것이 있는데요. 니파 바이러스는 박쥐에서 돼지, 돼지에서 사람으로 오는 치명적인 바이러스고요. 핸드라 바이러스는 박쥐에서 말에서 사람으로 오는 치명적인 바이러스입니다. 대부분의 신종 바이러스의 최초 발생 지역들이
개발도상국인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요 핸드라 바이러스 발생 지역은 호주이거든요. 호주는 경제적인 여유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 굉장히 고위험 바이러스를 취급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시설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끔 재난형 영화들을 보다 보면 뭔가 최첨단 시설에서 과학자들이 연구를 하는 장면들이 연출되기도 하는데 아예 이 시설에 가서 촬영하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연구소 홈페이지 가면 이번에는 어떤 바이러스 영화에서 영화를 찍어갔다라고 하고 막 홍보하는 그런 장면들도 있기도 해요. 바이러스를 구성하는 원인 물질과 피해를 입는 숙주가 있는데 사실 전파 경로로 이 두 개가 만나지 않는다면 감염병은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파 경로 연구도 감염병의 중요한 연구 분야 가운데 하나인데 전파 경로에 대한 충분한 이해만으로 감염병을 극복한 대표적인 사례는 콜레라라고 할 수 있어요. 콜레라는 18세기, 19세기에 우리 인류의 도시 구조가 아직 많은 인원을 감당할 수 없었던 그 시절에 사람들이 도시로 막 밀려오기만 했습니다. 도시는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과거의 도시 구조인데 사람들이 인구가 너무 많아진 거죠. 사람들이 엄청 높은 밀도로 모여 살다 보니까 감염병이 창궐을 했고 가장 대표적인 감염병 가운데 하나가 바로 콜레라였습니다. 콜레라가 한번 돌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끔찍하게 희생되고 사람들은 도시를 떠났다가 좀 소강 상태가 되면 다시 도시로 돌아왔어요. 이게 계속 몇 년 주기로 반복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 콜레라의 원인이 나쁜 냄새, 뭔가 더러운 냄새, 이 냄새 때문이라고 생각했고 냄새에 나쁜 기운이 있고 그 기운을 우리가 들여 마셨다가 뭔가 끔찍한 콜레라 같은 병이 창궐하나 보다 라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그런 이유가 아니라 뭔가 우리가 오염된 물을 마셔서 그런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던 과학자가 있었고 그 사람이 존 스노우라고 하는 과학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그 본인의 가설을 굉장히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증명해내면서 콜레라라고 하는 질병이 수인성 병이구나. 이게 우리가 마시는 물과 버리는 물을 잘 구분하는 것만으로도 질병을 극복할 수 있다는 사람들한테 영감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1800년대 중반부터 주요 도시들은 도시 구조를 바꾸게 돼요. 무슨 말이냐면 상수도와 하수도를 구분하게 됐죠. 2023년을 살고 있는 여기 있는 아이분들이나 어른 여러분들은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죠. 내가 화장실에서 본 용변이 버튼만 누르고 레버만 누르면 어디 있는 거 뿅 사라지죠. 그 물은 내가 마시는 물, 수도꼭지에서 트는 물과 다른 물이라고 당연하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전쟁이 나거나 재난 상태가 됐다고 해보세요. 상수도 공사 직원들이 출근을 안 하고 뭔가 하수도 관련된 일을 하는 공무원들이 출근을 안 해서 내가 버리는 물이 안 없어지고 수도꼭지에서 물이 안 나온다. 그럼 나는 마시는 물을 어디서 구하고 나는 용변을 어디서 보죠? 집에서 계속 용변을 보다 보면 너무 끔찍한 일이 벌어지겠죠. 뭔가 용변 볼 곳을 찾게 되겠죠. 그런 일이 언제라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시다가 재난이 발생한 지역 또는 내전이 일어나서 되게 사회 기반이 무너진 나라의 뉴스를 보다 보면 꼭 뉴스 말미에 이런 게 나와요. 콜레라 같은 전염병이 창궐할 것이다. 콜레라는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어도 이런 전파 경로에 대한 이해로 사회 구조만, 도시 구조만 잘 갖추고 있어도 그게 유지만 돼도 충분히 예방하고 극복할 수 있는 질병이거든요. 그런 질병 가운데 하나가 변형 프리온 질병입니다. 아이들은 전혀 들어본 적도 없는 병이겠지만 어른분들은 광우병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소해면상 뇌증이라고 하는 광우병. 이 병은 바이러스보다 훨씬 작은 변형 단백질에 의해서 전염되는 병인데 이 병도 사실 과거에는 신종 전염병이었습니다. 원래는 없던 병이었는데 소를 빨리 키우려고, 소는 초식동물이잖아요. 풀을 먹고 자라는 소한테 얘가 풀을 먹는 것보다 더 빨리 자랐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양의 부산물, 양이 필요한 것들 있죠. 털도 제거하고 고기도 쓰고 여러 가지 사람이 필요한 거 다 쓰고 버려야 되는 건데 버리는 게 너무 아까워가지고 이걸 갈아가지고 또 팔팔 끓여가지고 동물성 단백질로 소에 주면 소가 빨리 자라지 않을까라고 영국 사람들은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풀을 먹고 자라야 되는 소한테 이 양의 부산물들을 섞어서 준 거예요. 그런데 소가 빨리 자라네. 그러면서 이런 축산업이 되게 장려되고 많이 사용되는데 그로부터 한참 뒤에 소에서 이상한 병이 돌기 시작합니다. 소가 막 미쳐서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죠. 그게 소해면상 뇌증이었고 1980년대 중반부터 이 병이 창궐하면서
소가 이상한 거죠. 사람들이 걱정을 합니다. 저런 소에서 나온 고기를 먹으면 우리도 이상해지는 게 아닐까요? 라고 했는데 영국 정부는 그렇지 않다고 단호하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그런 소에서 나온 고기를 먹어도 우린 건강하게 살 수 있다. 당시에 존 건머라고 하는 농림부 장관이거든요. 이렇게 캠페인을 벌입니다. 하지만 이 캠페인 나중에 말이 많아요. 예. 보면은 본인이 든 햄버거 그리고 자기 손녀 데리고 먹는 건데 어떻게 손녀가 저렇게 작은 입으로 이렇게 큰 한 입을 베어 물 수가 있냐. 그리고 먹고 싶어 하는 것 같지도 않은 이런 캠페인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비난을 받기도 했는데 1990년대 중반에 소해매장 뇌증이 인간에게 올 수 있다는 증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병은 변종 크로이펠츠 야구병이에요. 그러면서 이런 비난이 있습니다. 1980년대 중반부터 영국이 적극적으로 이런 변형 프리온 질병에 대한 우려 그리고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다 하더라도 이런 것들이 확산될 수 있는 조치를 미리 취할 수 있게 해주었다면 그리고 자신의 나라에서 외국으로 그걸 수출하지만 않았다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광우병이 창궐하진 않았을 텐데 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나온 이런 질병의 확산 방지 전략 가운데 하나는 수출입을 차단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국제 무역에 있어서 관세를 특정 나라에서 되게 올리거나 자신의 그 상품을 보호하기 위해서 쓰는 그런 전략들은 사실 비난을 많이 받고 제소당하기 쉽습니다. 무역기구에. 그런데 공식적으로 허용되는 무역 장벽이 하나 있는데 니네 나라에 어떤 질병이 있고 우리나라 없잖아. 그러면 못 받아 라고 하는 건 공식적으로 허용되는 무역 장벽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촛불 집회 때는 그런 장벽을 자동차라든지 무역과 협상 테이블에 올려놨기 때문에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돼서 2008년도에 정치적으로 문제가 되기도 했었죠. 이렇게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는 상태에서도 적극적으로 질병 확산을 막는 방법 가운데 하나로 살처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뉴스 보시다 보면 예를 들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다고 하면 막 닭들이나 오리들을 땅에 이제 살처분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거나 또는 조류인플루엔자 백신도 있거든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질병 확산을 전파 경로상으로 막으려고 하는 전략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어요. 조류인플루엔자는 조류에 오는 독감 바이러스인데 가끔 동남아나 중국 남부 지역에서 사람에 오기도 하고 병원성이 엄청 높은 바이러스가 생기기도 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부터 발생하고 있는데 병원성이 너무 높아서 인체 치사율은 70%에 달아요. 코로나19가 치사율이 실제 그렇게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가 난리가 났는데 치사율이 70%에 달하면 엄청나게 또 끔찍하게 치사율이 높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지역에서 조류에 있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가끔 사람에 넘어오기도 하는데 그거는 이 지역의 이제 사람들과 조류의 접촉 빈도라든가 생활 환경이 우리랑 좀 다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가끔 우리나라에 오게 되면 혹시 사람에게 가진 않을까 또는 조류 사이에서 전파돼서 축산업에 큰 피해가 있지 않을까 해서 적극적으로 살처분을 예방적 살처분이라고 하는데 살처분을 실시하고 있죠. 비슷한 질병으로 구제역 같은 질병도 있어요. 이거는 가축 전염병인데 이 질병이 발생하면 너무 피해가 크니까 적극적인 살처분 전략으로 발생 농가가 있으면 반경 500m 내, 300m 내에 있는 동물들이 다 땅에 묻히죠. 이런 것들이 전파 경로상으로 이 바이러스가 퍼져나갈 수 있는 경로를 미리 차단해서 바이러스 확산을 막는 방역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신종감염병 중에 하나로 에이즈란 병이 있어요. 에이즈는 지금은 신종감염병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지만 80년대 중반부터 새로 생긴 과거에는 없었던 신종감염병이었습니다. 이 감염병은 20세기의 흑사병으로 불릴 만큼 되게 끔찍한 공포를 사람들한테 주었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코로나19 발생했을 때 이제 곧 백신이 나올 거예요. 연구자들이 개발을 마쳤어요. 6개월 뒤에 나올 거예요. 이런 말들이 있었잖아요. 우리는 곧 방역 정책이 좀 더 적극적으로 실시되고 백신 덕분에 곧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 이런 희망을 가질 수라도 있었는데 80년대 중반, 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이 질병이 전 세계로 천천히 확산되고 팬데믹이 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백신 못 만든대, 백신 없대.
치료제도 없대라고 하면서 막연한 공포심을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질병은 되게 끔찍한 병이었는데 다행히 90년대 중반,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예산과 인력이 투입되어서 연구를 거듭한 끝에 90년대 중반에 최초의 항바이러스제가, 에이즈에 사용할 수 있는 항바이러스제가 출시되었고, 덕분에 감염자, 신규 감염자, 그리고 사망되는 사람의 숫자를 현저하게 줄일 수가 있었죠. 사실 에이즈라고 하는 질병이 너무 연구하기가 어려워서 많은 사람들과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효과적인 백신은 아예 없고요. 에이즈의 원인 바이러스인 HIV를 완벽하게 제거하는 항바이러스제는 아직 개발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에이즈 치료제들은 바이러스의 수준을 몸에서 좀 낮춰주면서 에이즈라고 하는 HIV 감염 말기를 계속 뒤로 지연시키는 그런 효과를 기대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긴 기간 동안 많은 과학자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에이즈를 극복하기 위해서 연구를 거듭한 끝에 면역학이라든가 바이러스학에서 많은 성과를 이뤄내게 됐고요. 그 성과의 결과로 많은 분야에서 진단법이나 백신, 항바이러스 연구에서 진일보할 수 있는 성과들을 과학자들은 얻게 되었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가 코로나19를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극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너무 오래 걸렸고 되게 힘드셨겠지만 인류 역사상 이렇게 팬데믹을 단시간 안에 관리할 수 있게 된 것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얻은 경험과 노하우로 앞으로 있을 팬데믹을 좀 더 효과적으로, 좀 더 빠른 시간 안에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감염병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사실 병원체와 숙주, 전파 경로에 초점을 맞춰서 연구하지만 제가 마지막으로 번외편으로 바이러스의 원인 물질인 바이러스 같은 것들이 감염병 연구가 아니라 다른 질병 치료에 어떻게 연구되는지 그 소재를 하나 안내를 해드리자면, 이 소재는 바이러스 관련된 영화에 많이 언급되는 영화 장르이기도 하기 때문에 살짝 말씀드리면, 바이러스는 그 가지고 있는 특성이 바이러스의 유전자를 세포에 옮기는 특성이 있거든요. 그 특징을 바이러스의 특징을 과학자들이 응용하고 활용해 보고자 하는 연구 분야가 유전자 치료 기술입니다. 유전자 치료 기술은 환자가 태어났을 때부터 갖고 있었던 비정상 유전자 또는 질병 유전자를 바이러스를 이용해서 치료해 보고자 하는 치료 전략이에요. 거기에 바이러스들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가 막연히 위험하고 나쁘고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제는 질병 치료의 도구로 연구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영화 속에서는 어디에 활용되냐면 히어로 작물들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보다 피지컬이 되게 우월한 히어로들이 등장하는 작품들에서 그 피지컬이 어쩌다가 높아졌을까, 어쩌다가 우월해졌을까라고 할 때 옛날에는 막연하게 판타지적으로 설명하거나 또는 뭐 태어날 때부터 돌연변이라거나 우주에서 왔다거나 방사능에 노출되었다거나 그렇게 설명했는데, 요즘에는 이런 바이러스를 이용한 치료 도구로 정상 유전자를 더 우월한 유전자로 바꿔서 히어로가 됐다라고 하는 장르의 영화들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보실 때 오늘 안내 말씀이 좀 도움이 됐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재미있게 강의를 드리려고 영화 콘텐츠들을 준비하려고 노력했는데 제가 사정상 그러질 못해서 이론적인 내용만 전달드렸거든요. 어려움이 있으셨겠지만 여러분들 앞으로 살면서 영화 같은 거 보실 때 5분이라도 즐거움을 느끼는데 도움되는 강의가 됐길 바라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